국방부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비행체는 북한의 무인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가 경로를 확인해 봤더니 북한에서 출발한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 촬영한 10여 장의 사진도 나왔다. 이렇게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6월 9일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 경로 등을 분석하여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경로 분석 결과 발진 지점과 계획된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입니다. 비행 일자와 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하였고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의 추락 지점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소형 무인기는 성주기지와 우리 전방 지역에 군사 첩보를 수집하도록 계획되었고 550여 장의 저장된 사진 중에서 비행 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김영환, 이기성 선임기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영환 기자, 국방부 발표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그 550여 장이라고 하는 그 사진 촬영,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국방부 발표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번 그 발견된 소형 비행체가 북한의 무인기다 이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 무인기의 성능, 재원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사진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어디에서 발진해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또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진 중에서 성주 사드 장비 촬영을 한 사진이 10장 이상 발견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방부 발표 내용을 좀 그 표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예. 이 무인기의 길이가 1.8m 그리고 폭은 2.8m. 3년 전에 발견된 무인기하고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 비행 시간이 5시간 30분인데 이게 5월 2일 오전 10시에 북한 금강군을 이륙해서 오후 1시에 성주에 도착해서 사드 장비를 촬영한 다음에 돌아가다가 이날 오후 3시 반에 강원도 인제군에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3시 반까지 5시간 반을 비행을 했고요. 전체 비행 거리는 490여 킬로미터, 그리고 촬영 사진은 총 550장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사드 기지 촬영한 것이 10여 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휴전선 부근에 있는 거기도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 속도는 90km, 그다음에 고도는 2.4km인데 역시 저공 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국방부 설명을 들어보면 북한의 무인기 성능이 대폭 개량이 됐고 성능이 향상됐고 또 하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놀랐던 대목은 예전에 백령도나 강원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들은 그 인근을 그렇죠. 이렇게 돌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경상북도 성주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후방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후방 지역이죠. 북한이 이제 그 3년 전부터 부쩍 무인기를 많이 내려 보내는데요. 그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멀어봤자 어디 나오냐면은 그 청와대 이제 서울 시내 핵심 방어 시설 정도를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군사분계선에서 270km 가까운 경북 성주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3년 동안 이게 지금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2014년에 저렇게 부쩍 여러 대의 무인기를 물론 북한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중간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발견한 것인데 네. 보시면은 추락 지점이 이제 파주, 백령도, 삼척, 인제, 백령도 해상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계획된 비행 거리도 100km에서 150km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온 곳은 거의 600km가 넘는단 말이에요. 예상이죠, 물론. 왜냐면은 그 원래 발진된 곳에서 42km 더 갔으면 발진된 곳까지 가서 북한에 넘어갈 텐데 거기 추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엔진에 있었습니다. 엔진을 대폭
개량을 한 것이죠. 엔진은 똑같은 체코제 엔진이었는데 3년 전에는 단발형이었거든요. 단기통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쌍발 엔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거리를 늘킴과 동시에 나머지 뭐 카메라 같은 그런 그 장비들의 무게는 굉장히 또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했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무인기가 길이가 1.8m, 폭이 2.8m, 뭐 키로 치면은 성인 남자, 뭐 180cm 정도 되는 성인 남자랑 키가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엔진 얘기를 이기성 기자가 해주셨는데, 뭐 부품이 상당히 다국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안에 저 분해를 해보니까 북한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제 수입했다는 거예요. 일단 엔진, 가장 중요한 게 엔진 아니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진은 체코산입니다. 그 비행 조정하는 컴퓨터는 캐나다산이고요. 카메라는 또 일제, 소니입니다. 미국산 GPS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버 구동기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인 것 같고, 배터리는 뭐 중국제로 보인다는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4. 저기서 예. 우리나라 제품이 들어갔다고요? 서버 구동기? 그렇죠. 조종 달걀을 구동한 어떻게 보면 핵심 부품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H사에서 만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군당군요. 예. 근데 저게 2014년에 백령도 무인기랑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당 그 부품 구성이나 조립 형태가 그때랑 동일해서 지금 군당국이 추정하기로는 중국산 무인기를 제3국을 통해서 수입해서 개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다 강적 경제 제재를 하는데 저게 부품이 북한에서 자체 생산한 것이나 모를까.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하면 그 경제 제재가 유명무실화되는 건 아닌가? 그걸 뚫고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부품을 수입해서 저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조금 걱정들, 이런 것들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죠. 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자칫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를 이 무인기를 보더라도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방부가 뭐 좋습니다. 다 조사해서 이건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고 경로 확인해 봤더니 그렇다. 근데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다 이렇게 또 추정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찰총국이라는 게 이제 북한군의 대남 전략 총괄 기구거든요. 근데 예. 이번 무인기가 이제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서 정찰한 목적이 사드 기지를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단, 군단 차원의 일상적인 정찰이 아니라 상당히 전략적인 정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주체는 역시 대남 전략을 총괄하는 정찰국이다, 정찰총국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찰 총국으로 추정을 한다. 국방부가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무인기가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상공을 계속 돌면서 촬영도 하고 그러다가 떨어진 비행기만 아까 우리가 그 그림으로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백령도에서 무인기 발견됐을 때 그때도 우리 국방부는 조사 결과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다.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무인기 탐지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약속했었는데 이번에도 무인기 들어와서 경북 성주까지 가서 사드 기지 촬영하고 돌아가다가 추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은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여 전력화 중에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타격 장비는 일부 중요 지역에 이미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광범위한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 방공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 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전용 무기 체계가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제한되지만 현존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공 방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성 기자 예전에 국방부 출입해보셨죠. 이제 국방부에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방부를 우리 군의 대응 태세 점검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짐작은 되고 이해는 되는데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까맣게 몰랐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 그 김민석 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의 그 무인기 같은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저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국방부는 항상 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들여오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계속해서 저렇게 진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 위로 수많은 그 무인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건 너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좀 어떤 그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 액땜 비슷하게 그냥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라보는 국민은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기성 기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허태군 국방부 북한정책차장이 방금 전에 그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요.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와 타격 장비는 일부 중요 지역에 이미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일부 지역에만 지금 배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거 다른 지역까지 배치하고 운영하려면 역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쳐야 되고. 예. 광범위한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방공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 무기 등을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구입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또 국방 예산 필요한 부분인 거죠. 소형 무인기 전용 무기 체제가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제한되지만 현존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공 방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말은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앞부분이 핵심이고. 그렇죠. 3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민석 그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거는 이제 엔진이 문제가 돼서 이제 불시착했지만은 성공하고 돌아간 무인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겨우 2003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너댓 대밖에 지금 우리가 발견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성공하고 돌아간 수많은 그런 무인기들이 있을 텐데 그건 우리가 몇 대가 있었는지 어떤 것을 해고 갔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절대 우리가 군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번에도 보면 이 무인기 발견한 게 대부분 그 전방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주민이 이제 격추한 거를, 그러니까 자발적,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추락한 거, 이걸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2016년 1월달에 이런 사례 있었다고 하죠. 발견해서 경고 작업을 했더니 돌아간 그런 사례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발견해서 격추한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뭐 군 당국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저게 워낙 발견하기 쉽지 않고 현재 장비 좀 어렵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제 신형 레이더 도입 계획 이게 3년 전에 얘기를 나왔는데 근데 이게 평가에만 1년 넘게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첫 실전 배치가 올해 말이라고 합니다. 좀 국산 레이더, 즉 저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산 레이더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것이 개발이 완성돼서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한 2, 3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전 배치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우리 기술로는 현재 군 전력으로는 저 무인기를 발견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방부가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우리 군은 정말 이렇게 대응태세 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가 탐지해서 자체적으로 탐지해서 격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점을 우리가 보강하고 메꾸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좀 국민들 상대로 브리핑을 하면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네. 김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뭐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3년 전에 말한 그 대책이라도 어떻게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우리 군 뭐 그동안에 뭐 방산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것도 많이 노정했는데 역시 이 무인기 사건도 그런 면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 대책이라도 좀 착실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무인기 국방부가 갖다 놓고 취재 기자들이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저희가 절대 뭐 위기 상황을 뭐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 무인기가 저는 탐지용이 아니라 저 안에 뭐 저희가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뭐 생화학 무기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이 저기에 실려서 우리 후방까지 날아왔다가 뭐 폭발을 한다.
이런 거 상상만 해봐도 사실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3m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찰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생화학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탄저균에 대해서는 주한미군도 굉장히 그 뭐랄까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이 발견되기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폭탄을 싣기 위해서는 한 3km밖에 안 된답니다. 그 이상은 실을 수가 없죠. 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신 적재할 수 있는 양이. 그렇죠. 적재량이. 근데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화학 무기, 탄저균을 실어가지고 후방위에서 뿌린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사실 북한은 무인기 부대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강원도 그 금강군에 거기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7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거기서 발진을 했는데 바로 거기가 북한의 무인기 부대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300여 대의 무인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폭형 무인기는 또 따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 수십 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작전 반경이 최대 800km 한반도로 완전히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속 400km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말하는 거에 따르면은 대처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치 무기라고 하는 건데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특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대책을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척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어제 브리핑한 내용을 저희가 하루 지나서 여러분께 다시 자세히 전해드린 이유는 조금 전 자막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성능 지난 3년 사이에 급속도로 향상됐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대목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께 북한 무인기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